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 육동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5,100만이 넘었고 있습니다. 5,100만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세계 26위에 기록되는 그런 순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 같이 중국이 13억을 넘고요. 또 인도가 12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이 나라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또 북한의 인구는 2,200만을 넘어서 세계 50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한 7천만이 넘기 때문에 세계 18위의 인구가 규모가 될 거다. 인구는 이제는 경쟁력입니다. 국가 경쟁력.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인구를 줄이려고 했죠. 가난하기 때문에 인구를 줄여야 개인당 GNP가 늘어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적 자원을 잘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만 우리 가진 것이 없는,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경쟁력이 된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준다. 우리가 가임 여성 1인당 아이를 1.21명밖에 안 낳습니다.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근데 1.21명.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 물론 이제 외국에 다민족 다문화 가족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인구를 늘릴 만큼의 큰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이제 인구를 줄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삼국 시대에는 한 330만, 조선 시대에는 700만 명, 1930년대 이제 2천만 명이 됐고, 69년에 3천만 명, 84년에 4천만 명, 그리고 이제 2015년에 5천만 명, 이렇게 꾸준히 인구는 증가했지만 인구 성장률이 둔화하게 되면 앞으로 2200년이 되면 400만, 2300년이 되면 한민족의 인구가 소멸이 된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듯이 이제 인구가 준다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5,100만의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650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거의 전체 인구의 13%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7%를 넘어서게 되면, 65세 인구가 7%를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를 넘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13%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가 14%로 간다. 이미 전남, 충남, 강원, 경북은 14%를 넘어섰고요. 경북 의성 같은 데는 30%, 초고령 사회를 넘어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가 이제 너무 빨리 간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7%에서 14%, 14%에서 20%로 가는 이 기간입니다, 이게.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65세 인구가 7%가 된 게 1864년, 그리고 14%가 된 게 1979년, 그리고 앞으로 2019년에 20%에 도달한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7%에서 20%로 가는데 한 150년쯤 걸렸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00년 넘게 7%에 20%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고 있다, 해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근데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1970년에 7%, 94년에 14%, 그리고 2006년에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가 일본입니다. 근데 7%에서 20%로 간 기간이 이 서양 국가, 서구 국가들은 150년인데 이거를 단축해서 불과 36년 만에 7%에서 20%로 간 겁니다. 세계 기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이제 성에 안 찼는지 우리는 이미 2000년에 7%가 됐고 이 추세로 가면 2018년에 14%, 2026년에 20%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36년도 더 단축해서 26년 만에 가는 거죠. 이거는 세계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령화가 너무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고령화는 축복이죠. 우리가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밖에 안 됐습니다. 52세. 물론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수명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52세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82세, 30년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인생을 60으로 봤죠. 30살까지 뭐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그래서 30에서 60을 살면 그게 인생의 전부로 봤습니다. 60에 뭐 회갑잔치도 크게 하고 60을 살면 수명을 다 했다고 보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성은 78세지만 여성은 벌써 이미 85세. 여성이 남성보다 7살을 더 삽니다. 웬만하면 90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에서 90의 인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때는 60으로 볼 때는 2모작이라면 지금 3모작. 따라서 옛날에는 30에서 6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30에서 60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60에서 9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간이 된다. 이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60에서 90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30에서 60살 동안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라는 이 축복을 가진 거는 대단히 좋은데 동시에 재앙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노인들의 그 생활 상태를 보면 전국 그 세계적인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노인들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빨리 가고 있어요.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 그 노인들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 노인들의 삶은 대단히 고통스럽다. 특히 가난과 질병과 고독이라는 3대 문제에 지금 우리 노인들이 직면해 있다. 노출돼 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2배 이상 높아요. 자살률도 OECD 평균 3배 이상이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명 가까이가 자살하는 거거든요. 젊은 층보다도
3배 가까이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그 조건이 됐는데도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버겁다는 얘기죠. 자살률, 빈곤율.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에 일하는 사람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일해서. 근데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고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산하는 사람의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될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경제는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을 해서 뭐 세계 경쟁력, 세계 경제 그 규모가 15위가 됐다. 뭐 또 1인당 GNP가 뭐 3만 불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4만 불, 5만 불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고령화 문제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부양해야 될 노인들은 늘어난다면 경제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힘을 합해서 경제에 매진한다 하더라도 고령화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은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 노인들을 경제 성장에 끌어들이고 그들이 취업과 그들의 경륜을 살린다면 또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고령화의 문제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령화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앞으로의 이 고령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그 지역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념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고령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의 갈등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임금 피크제다, 청년 실업의 문제다, 이런 문제도 벌써 이미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나이가 먹은 사람들의 임금을 줄여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이미 세대 간의 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문제, 또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상과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슬기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60에서부터 90의 인생을 더 우아하게,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그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령화 사회의 이 수명이 우리가 늘어나고 한 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만들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또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세대 간의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아마도 이 고령화는 재앙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구 감소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